도서관 단골 손님들의 전화수다방. 내가 빌린 책. 안녕하십니까. 토곡 정보문화도서관 단골 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성북 길빛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원입니다. 주간 잘 지내셨죠? 좀 아쉬웠습니다. 아유, 그렇구나. 원래 어떻게 하지? 나는 한 주간 아주 잘 지냈는데. 부럽습니다. 왜 아쉬우셨을까? 제가 성질이 나빠가지고. 아니, 이렇게 그냥 가볍게 물었는데 이렇게 진지하게 봐드리면 물은 사람이 민망하잖아. 이게 주변에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은지. 예. 그게요. 어렵습니다. 어렵네요. 예. 이꼴저꼴 안 보고 이렇게 가는 게 살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못돼서 그런 게 있어요. 왜 그래 또? 아니 근데 오늘 요즘 우리 김 작가님 밤에 외출이 잦으십니다. 예. 원래는 우리가 저녁에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그죠? 주말 네, 저녁에 네. 통화를 하는데, 어제는 제가 그 부산 국회도서관에 다녀왔어요. 맞다. 그래. 그 그래서 얘기 해주시기로 했지. 강원국 작가님하고 이제 부산 국회도서관 갔는데, 이게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게, 사실 저희 이 방송 이렇게 즐겨 들으시면서 이렇게 막 저희 프로그램에 막 이렇게 후원도 해주시고 하시던 분 있어요. 네. 그분이 저의 이제 블로그에 이제 이 단골 또 손님이기도 하신데, 그분이 예전에 저한테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연락을 주신 게, 피디님 부산에 강연 가면 다음에 여기 한번 가보세요라고 하면서 부산에 국회도서관이 생겼어요라고 하는데, 네. 그 사진을 보내주신 사진을 보니까 너무 멋있는 공간이 생긴 거예요, 진짜. 오. 근데 그 부산 국회도서관이 한 가지 아쉬운 건 뭔지 알아요? 이게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멋진 도서관이 탁 이렇게 건축학적으로나 안에 이렇게 그 인테리어적으로 멋진 도서관이 생길 때 보면 약간 그 도시 외곽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그 신도시 같은 약간 그런 쪽인데, 그러니까 기장? 부산 기장 쪽은 아니고 을숙도라고 혹시 알아요? 철새. 그렇죠. 을숙도가, 나는 예전에 을숙도를 언제 갔냐면 자전거 타고 전국 일주할 때 그 4대강 종주 코스의 마지막 종점이 을숙도거든요. 거기가 그 부산의 약간 왼쪽 아닌가요? 네, 맞아요. 부산에서 왼쪽 끝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더 넘어가면 이제 김해시예요. 아니 그 부산의 국회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에 사실 국회가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 부산의 국회는 지자체. 아니요. 그냥 국회 도서관의 부산 분관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잘 만들어 뒀는데 여기가 조금 이제 교통은 불편해요. 그러니까 전철역으로 가는 데가 없고 제일 가까운 역이 하단역이라는 곳에서 하단 이제 알아요. 내려서 병원 많은데. 하단역이 제가 그 하단역 어떻게 알아요? 저희 처가가 하단에서 가까워요. 그렇구나. 또 부산댁이랑 또 우리 또 박동훈 부장님이. 아니, 그래가지고 하단역에서, 그래서 하단에서 조금만 더 가면 을숙도 있고 부산 시립미술관 있고. 그렇구나. 근데 부산 시립미술관이 있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커다란 공지가 있는 거고,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는 데 있는데, 근데 건물 진짜 멋있어요. 그리고 안에 이렇게 가서 내가 깜짝 놀란 게, 너무 공간이 잘 돼 있고, 공간도 잘 돼 있는데, 나는 이거 이렇게 인테리어 하신 분 누군지 몰라도 진짜, 이렇게 좀 아는 사람이다 싶었던 게 뭐냐면, 그 의자들이 다들 벽을 보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자는 그냥 의자 정도가 아니고 약간 1인용 소파 같은 그런 의자들이 벽을 보고 약간 이렇게 서가 사이사이에 이렇게 숨어 있는 그 소파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왜 도서관에 가면 난 이렇게 훤하게 이렇게 눈에 다 띄는데 이렇게 앉아 있으면 왠지 경건하게 앉아서 계속 공부해야 될 것 같잖아. 네. 근데 거기서는 왠지 어디 이렇게 짱 박혀가지고 이렇게 졸아도 되고 혼자 이렇게 약간 그런 아기자기한 어떤 공간 구성이 잘 돼 있고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어제는 거기 갔다가 오다 보니까 어제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강연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게 부산역에서 좀 거리가 있어서 부산역 가서
기차를 타니까 뭐 이미 7시고 서울 올라오니까 너무 늦어서 어제는 통화를 못했고 오늘은 제가 또 저녁 약속이 또 있어가지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낮에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7월 28일 오후 4시 한 15분 이쯤 됐고요. 근데 그러면은 국회도서관이 부산에 이번에 생긴 거고, 그죠?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개관 기념 강연 이런 거 아니죠? 개관 기념은 아니고요. 사실은 네. 여기가 벌써 생긴 지가 꽤 돼가지고 근데 나는 부산 국회도서관이 또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프로그램이 엄청 많더라고요. 아니,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그러니까 어제 저랑 강원국 작가님이랑 둘이 갔었는데 강원국 작가님은 이미 와보신 적이 있더라고요. 개관하셨을 때 이미 강원국 작가님이 이제 가셔서 강의를 하셨고 그때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에 새 책 나오고 다시 불러주신 거지. 그래서 어제 가서 그랬었고 여기가 부산에 진짜 어떤 신도시인가 보네요.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신도시 같아요. 오히려 여기 아마 그 부산역에서는 먼데 공항이 이쪽에서 가깝지 않나요? 맞아요. 공항이 그쪽에서 가깝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좋은 시설을 접근성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오시긴 좀 어려운 위치에 잡혀 있는 것 같네요. 그게 조금 아쉬운데,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이미 이제 기존의 지하철 노선 옆에는 그렇게 큰 부지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큰 부지를 하려고 하면 이제 엄청,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앞으로 저는 도서관은 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아파트들 새로 이렇게 요즘 아파트 새로 지을 때 그 안에 공유지 약간 시라든지 지자체하고 이렇게 약간 협정을 맺어가지고. 그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뭐 있어, 하여튼. 그래서 아파트 안에 이렇게 조그만한 그 도서관 같은 거 이렇게 작은 마을 문고 같은 그런 식의 도서관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데들은 또 전철역에서도 가까워요. 아파트니까 또. 게다가 그래서 저는 그런 작은 도서관들도 곳곳에 생기지만 또 이렇게 커다란 도서관들도 또 이렇게 띄엄띄엄 있어가지고 여기는 어제 제가 토요일 날 갔더니요. 완전히 자리들이 빈자리가 없었거든요. 온 가족이 나들이 삼아 오기엔 너무 좋은 거예요. 나들이 삼아서 맘먹고 가야겠네. 나 지금 카카오 맵으로 보고 있는데 야 이거 허허벌판에 대중교통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차 가지고 나들이 간다라고 생각하고 가기에는 좋고 대신 가면 한 몇 시간 그 안에서 놀기에는 너무 좋아. 그렇지. 한번 가면 이 정도 위치와 거리에 또 이렇게 거창한 게 있으면 그치. 하루는 보내고 와야 아깝지 않겠네요. 그치. 근데 또 아이들한테는 되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근데 어제 거기가 이제 가족 나들이를 많이 오니까. 근데 어제 강의 끝나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네. 그래서 미래의 도서관은 어떤 모습일까요? 라는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뭐라 그랬냐면 미래 도서관에 대해서는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도서관이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건 딱 하나다. 오늘 여기 와보니까 어린아이들이랑 같이 온 그 가족들이 많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가끔씩 왜 엄마 아빠 찾아서 이렇게 막 엄마 어딨어? 이러고 다니기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제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이들에게 쉿 소리 내지 마, 쉿 뛰어다니지 마 이런 그 금지의 명령을 발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아이들에게 아이들을 환대해 주는 공간이고 그래야 나는 그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도서관에 오지 않을까.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도서관의 지금 가장 큰 경쟁자는 나는 스타벅스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다들 책을 스타벅스에 가서 읽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다. 그곳은 핸드폰 틀어놔도 되고 누구랑 얘기를 해도 되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약간 음악도 흐르고 약간 좀 도서관이 너무 엄숙하고 근엄하다면 스타벅스는 훨씬 더 자유로운데 난 도서관이 스타벅스처럼은 못 되더라도 적어도 아이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열린 공간이면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은 드렸어요. 여기가 부산 에코 델타 시티라는 신도시네요. 아, 그렇구나. 행정복지타운 뭐 어쩌고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아마 이 삼각주라 그러죠. 낙동강 아래에 맞아요. 형성된데 이거는 사각주네요, 모양이. 그래서 에코 델타 시티인가 보네.
그래서. 또 울숙도니까 뭐 철새도 오니까 에코 붙이고 모양 델타. 그렇지. 그런가 보네. 한번 가봐야겠다. 아니, 저기 나중에 이렇게, 처갓집 갈 때 한번. 명절에 가면 갈 데가 없어요, 이제 부산에. 거기 너무 좋아. 여기 한번 가봐야겠다. 가봐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안에 왜 이렇게 인테리어 사진 보니까 확 네. 땡기지 않아요? 땡깁니다. 땡겨요. 역시, 좋아. 지난 한 주 혹시 좀 재미난 책 읽은 거 있으면 좀 소개해줘. 지난 한 주에 일단 기억 남는 거는요. 이거 좀 된 책이 아닌데 아마 이거 예전에 우리 김 작가님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가진 돈은 몽땅 써라. 맞아요. 그 저자가 좀 약간 일본의 약간 그 이다나 같은 좀 독특한 사람이었어, 그지? 그러네. 그 전 세계적으로 갖다 놔도 독특한 사람이겠는데요, 이 사람? 저희 아파트 동에 요즘 신축 아파트들에는 그 도서관이라는 독서실이죠, 독서실. 단지 독서실들이 많이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근데 마침 저희 아파트는 저희 동 아래에 있어요. 야, 네. 진짜 도세권 딱이네. 예. 그래서 제가 요즘 사무실이 따로 없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죽돌이에요. 근데 그게 독서실처럼 생겼지만 한쪽 면에는 이제 책도 어디서 갖다 놨거든요. 네, 근데 거기 이제 하루는 너무 좀 깝깝해가지고 벽을 둘러보는데 이 책이 딱 눈에 띄더라고요, 제목이. 오케이. 딱 봤더니 이거 내가 옛날부터 생각해 오던 얘기가 앞에 주장이 딱 있어요. 진짜? 어떤 점에서? 제가 예전에 애들이 요즘 뭐 그런 경우 있잖아. 학교에서 가운 써와라 뭐 이런 경우 있죠. 가운. 그러면 그때 뭐 보통 가운 잘 없잖아요. 그때 만들잖아요, 가훈을. 그래서 제가 만들어 준 게 오늘의 뭐야?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내가 오늘 아침에 쓴 글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내용이다. 그렇구나.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거였는데 아니야. 이분 주장이 사실 거의 비슷해요. 맞아, 그거예요. 그래서 나랑 생각이 맞는 사람이네 읽어봤더니 한 70%는 맞고 30%는 이분 좀 너무 나가는 호리의 다카후미. 호리. 예. 그래서 30%는 버리고 일본의 일론 머스크라고 이제 불리우는 분이죠. 그래. 약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네요. 구라가 좀 세. 예. 그래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책으로서의 이런 완성도는 좀 떨어져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거칠고요. 문장 거칠고 그리고 마치 이 사람이 어떤 그 책에서 이렇게 완결된 구조를 치밀하게 짜서 만든 책이라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막 지르고 누군가 옆에서 받아서 정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책이긴 하지만 그래서 몇 가지만 감 잡으시라고 읽어드릴게요. 오케이, 읽어주세요. 통장 잔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잃고 있는 수많은 기회의 총합일 뿐이다. 와, 무조건 쓰라는 얘기네. 그렇지. 가진 돈 진짜 몽땅 쓰라는 얘기네. 네, 돈을 당장 내일도 알 수 없는 미래에 묵혀두지 말고 살아 숨쉬는 현재에 써라.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일본 사회 이 배경하고 좀 상관이 있는 얘기 같은데 일본이 보면 금리는 거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정말로 은행에 넣어놨을 때 돈이 녹아내리는 나라인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서는 그냥 관성적으로 저축을 많이 하잖아요. 하고 있거든. 예, 특히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곳이라 노인분들 되시면 노령층 되면은 불안해가지고 또 못 쓰시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쌓아두다 보니까 그런 일본 사회가 이 사람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그렇지. 한국은 이거보다는 좀 덜하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마이너스 금리인데도 여전히 저축하면서 많이를 대비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그 일본 사회에서 정말 그걸 좀 강하게 비판하다 보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이 말은 정말 와닿는 말이죠. 돈이라는 거 정말
당장 솔직히 말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미래를 위해서 계속 저축하면서 행복을 계속 이연하면서 미래로 그런 거는 사실 죽은 돈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그치. 당장 뭔가 기회에 자기 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투자 이런 데에 대해서 아낌없이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게 낫지. 그리고 통장 잔고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데 내 지금 통장에 1억이 있으니까 뿌듯해하는 거 그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오히려 없다. 그 1억을 모으기 위해서 많은 기회들을 그냥 눈 감아 버렸을 거 아니냐.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해야 될 것도 안 하고 그래서 잃고 있는 수많은 기회의 총합이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요. 뭐 같은 얘기인데 미래를 위해 죽은 돈을 꽁꽁 품고 아등바등 살 것인가. 살아있는 돈으로 현재를 가장 귀중하게 만들어줄 값진 경험을 쌓을 것인가. 어느 쪽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될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이거 되게 재밌다. 나도 이거 블로그에 적어놨거든. 근데 딱 그 대목을 지금 우리 박수홍 부장님 읽어주시니까 야 어떻게 둘이 한 권의 책을 읽고 나중에 내가 이 블로그 리뷰 쓴 거 보면 알아요. 거기에 딱 그 대목을 내가 적어놨단 말이야. 한 권의 책에서 내가 세 이 문단을 갖다가 받아 적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우리 지금 박수홍 부장님 읽어주시니까 또 짜릿하다. 우리 이래서 박정우 부장님하고 나하고는 어쩌면 영혼의 쌍둥이? 아니, 이분은 보면은 집이 없어요. 그 호텔에서 생활하거든요. 호텔에서 생활하는 이유가, 굉장히 많은 기회가 많고 변화가 무쌍한 세상이라서 옮겨 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호텔에 있으면, 그리고 그 비싼 집을 깔고 앉아 있으면, 그 기회 비용이 얼마냐. 그리고 호텔에 있으면은 거기서 먹는 거, 입는 거, 그러니까 의식주가 다 쉽게 해결이 되잖아요. 자기가 시간을 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이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호텔에 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분 책 읽으면서 나는 이분 책을 읽고 내가 사실은 리뷰를 블로그에 올렸다는 건 뭐냐면 재밌으니까 내가 올린 거예요. 나는 읽고 뭐야 이거. 무슨 라이브도어 사건으로 저기 깜빵까지 갔다 오고 네. 이분이 책을 쓴 이유가 깜빵 가가지고 수백 권의 시간이 남으니까 수백 권의 책을 읽고 그 다음에 글을 써서 이제 저자로서 유명세를 타는 거거든. 네. 근데 아주 이상한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 리뷰는 안 올렸을 거야. 근데 다만 나는 왜 리뷰를 올렸냐면 이분이 얘기하는 그 몽땅 써라의 네. 그 대상이 뭐냐면 저축 대신 경험에 투자하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 그냥 흥청망청 쓰라는 얘기가 흥청망청 쓰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나의 이 만족을 위해서 쓰라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써서 나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어떤 걸 하라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분 얘기는 사실 우리가 좀 가려서 들어야 되는 게 한국 같은 경우에 사실은 아파트 안 사고 호텔에서 생활한다 그러면 부인이랑 벤탕 싸움 나지. 어느 부인이 이런 이걸 라이프 스타일을 받아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아파트 없으면 한국은 지난 20년, 30년간의 아파트 상승률을 봤을 때 돈 잃어도 제대로 잃는 그거지. 호텔 생활을 한다라는 거는. 네. 근데 이분 앞부분에 심지어 그런 얘기도 하거든. 장어덮밥. 나는 점심으로 장어덮밥을 맞아. 추천한다. 몇백엔짜리 체인점 장어덮밥이 아니라 아사쿠사나 니혼바시의 전통 있는 식당의 장어덮밥. 우리 돈으로 5만 원짜리.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인생의 수업료라고 생각하면 그리 비싼 가격도 아니다. 막 그래요. 저는 그거 동의해요. 동의하고. 그 부분도 사실 아까 근데 그 호텔 있잖아요. 저 예전에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거에 이제 그 이자율하고 만약에 그러니까 깔고 앉아 있는 그 이자율하고 호텔비하고 제가 계산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평균 집값이 12억이거든요. 12억인데 그게 이제 연 4% 정도로 계산을 해보면 한 4,500에서 5,000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한 달에 그 하루에 3,400만 원. 예, 하루에 15만 원 정도 되는 호텔에 투숙하는 거랑 똑같아요. 예전에도 그래서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럴 바에 차라리 호텔을 장기 투숙하면 더 싸는 거 아닌가? 괜찮은 호텔에? 저도 비교해 본 적이 있어요. 그렇구나. 예, 그리고 그 밥의 문제도
사실 지난번에 우리 여행에서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음식하고 관련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여행 가서도 그렇지만 평소에도 밥 먹는데 하루 세 끼에 쓰는 시간 꽤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을 굉장히 행복한 그리고 또 이 건강하고도 먹는 게 곧 자기 몸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사실 조금 더 주더라도 저는 밥은 아무거나 안 먹는다. 그렇구나. 네,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훌륭한 자세. 이분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요 대목에서 내가 왜 지난주에 내가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들 왜 5권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 중에서 하나 해주시기로 했지. 그 중에 하나, 나는 오늘 뭐가 마음에 드느냐면 끝까지 완독한 책이 하나 있어요. 치매의 벽. 이것도 일본 책 아니에요? 일본 책이에요. 왜 요즘 우리 일본 것만 하지? 근데 어때? 근데 딱 그 일본 정신과 고령자 정신과 의사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치매 전문 치료 의사시고 내가 지금 왜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참 일본의 치매 환자 수가 마침내 1,000만 명대 지금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대요. 근데 나 이건 남일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이제 10년 후 고령화 사회 들어가면 치매 그건데 나 지금 박동 부장님의 가진 돈은 몽땅 써라를 듣다가 얘기 듣다 너무 재밌는 게 이 책에서 약간 내가 엉뚱하게 생각했던 저자의 조언이 뭐냐면 사치하라는 거예요. 돈을 쓰는 것은 뇌를 쓰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적절한 사치는 뇌를 젊어지게 한다. 긴장감도 주고. 내가 보기에 지금 사실 일본의 지금 경제 전문가인 호리우치 씨나 이 의료 전문가인 이 저자 와다 히데키 씨나 둘 다가 공통점으로 느끼는 게 일본 노인들은 돈을 깔고 앉아서 안 쓰고 있어서 경제적으로나 건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죽은 돈. 그래서 그렇지. 심지어 이 책에서 그런 얘기도 나와요. 버나드 쇼가 이런 말을 했대요. 늙어서 즐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지 않아서 늙는 것이다. 확 와닿지 않아요? 와닿네요. 늙어서 즐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지 않아서 늙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는 이 책이 참 되게 좋았던 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치매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치매가 진행이 매우 빠른 병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치매는 대부분의 노인성 치매는 서서히 진행된대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발병하고 3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두 번째 오해는 치매가 난폭해지고 알 수 없는 말로 소리 지르는 병이라는 건데 실제로 대부분의 치매 환자들은 온순해진대요. 왜냐하면 오히려 점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할 수 없게 되는 상태가 치매고 그래서 그리고 또 세 번째 그는 뭐냐면 치매가 되면은 어떤 이 역할을 할 수 없다, 사회적 역할, 기능할 수 없다라는 건데 이 책에서 어떤 예를 드냐면 로널드 레이건 미 대통령 있잖아요, 왜? 네. 82세 때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진단받았는데 이미 대통령 두 번째 임기 중에 치매 증상이 있었대요. 스태프들은 알고 있었대요. 근데 국민들이 그걸 몰랐지. 왜냐? 생활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치매가 왔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그 생활 못 그런 거 아니다. 다만 기억력이 쇠퇴하더라도 지능 수준은 정상적으로 유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력이 쇠퇴할 뿐이지 판단력과 사고 능력은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에서 그러면 부모가 치매 진단을 받으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뭐라고 나오냐면 혼자 사는 노부모를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집으로 모시면 안 된대요. 치매 환자는 새로운 것을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익숙한 환경을 떠나서 새로운 주거 환경에 적응하기가 곤란해지고요. 그 환경의 변화가 스트레스와 적응 장애의 원인이 되어서 치매를 악화시킨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거. 그 고령자의 자살률은 혼자 살 때보다 가족과 함께 살 때 더 높대요. 이거 약간 의외였거든요. 네. 우리가 흔히 고독사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일본은 그런가 봐요. 뭐냐면 일본은 노인들이
가족들에게 민폐를 끼친다는 자책감으로 자살을 선택한대요. 오히려 혼자 사는 사람은 누구한테도 피해가 안 되니까 별 그 자살의 어떤 압박이 없는 거죠. 네.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이 치매 진행이 느리대요. 생활하기 위해서 밥 해 먹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계속 활동을 하고, 그리고 치매가 온다는 거는 과거에 내가 배운 어떤 그런 작업 기억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네. 새로운 기억만 못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혼자 생활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 그리고 계속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뇌에 자극이 주어져서 그래서 치매가 진행이 느려진대요. 근데 치매 걸렸다 그래서 부모님을 집으로 모시고 와서 돌보잖아요. 네. 그래서 누군가의 돌봄을 받고 의존하는 순간 뇌의 이 인지적 자극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 읽고 야, 이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대목인데 되게 하고, 사실 이 책에서 가장 그 논쟁적인 그건 지난번에 아마 제가 책 그 소개하면서 표지에 나온 그 글귀 치매가 우리 뇌가 선사하는 최후의 선물이라고 했던 대목. 저는 읽으면서 이해가 됐어요. 책을 전체를 읽고 나니까 그렇구나. 왜냐하면 치매가 진행하면 불만이나 불안 같은 거 사라지고 순간의 즐거움에 집중하게 된대요. 네. 그래서 과거에 화났던 거 이런 거 많이 이제 이거 하고,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없어. 미래에 대한 불안 없고 과거에 대한 후회가 없고, 그래서 오로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서 가기 때문에 의사인 저자가 보기에 치매는 온화한 임종을 맞이하기 위한 일종의 적응 현상. 그래서 우리 인체가 가지고 있는 궁극의 최후 활동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제목이 치매의 벽이죠? 벽? 그러게요. 근데 그 제목에 대한 어떤 그 앞부분에 뭐라고 이렇게 그걸 했었는데, 치매의 벽을 왜 이 사람이 이분이 그 전에 쓴 책들이 그래요. 이분이 그 전에 쓴 책이 뭐냐면 80세의 벽이라는 책이 히트를 쳤고. 벽 시리즈구나.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왜 80세가 되면은 약간 마치 이렇게 벽을 넘어가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어떤 세상이 펼쳐진다. 그래서 이분이 80세의 벽이라는 책을 그 전에 썼는데, 네. 근데 이거를 80세의 벽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치매와 노인성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 얘기를 더 이제 심화 이 부분으로 쓰기 위해서 치매의 벽이라고 제목을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부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좀 아쉽다. 우리는 80세의 벽이라는 책을 모르는데 그냥 한국의 우리식 제목으로 조금 다르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지? 제목 이를테면 의역한 제목들도 재밌는 게 많던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치매는 선물이다. 이랬으면 오히려 나는 이 책 더 팔렸을 것 같은데. 그래 말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가 나눈다면 이거예요. 이분이 정작 치매는 최후의 선물이라고 말하면서 치매 이상으로 두렵고 불행한 것은 노인성 우울증이래요. 저자는 절대로 자기가 의사로서 수십 년 일하면서 내가 노후에 이건 절대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노인성 우울증이래요. 차라리 치매는 그냥 오면 받아들일 수가 있대. 치매는 주위 사람들이 힘들지 본인은 그렇게 불행한 병이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노인성 우울증은 뭐냐면 이게 걸리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냥 어두운 노인으로 일생을 마치게 되니까 그게 이제 인생 최대의 비극이라고. 그래서 마음의 건강에 이상을 느꼈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바로 가까운 병원에 가라고 권하시는군요. 그 병원이 정신과인가요? 신경과? 정신과죠. 정신과. 신경과는 왠지 약간 치매 쪽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제가 근데 우울증은 정신과 쪽이죠.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도 소위 이제 치매 검사, 인지장애 검사, 맞아요. 많이 그 지자체들에서 가면 보건소에서 해주거든요. 맞아요. 저도 부모님 모시고 2번 갔다 왔어요. 그리고 치매 전문 병원에도 갔다 오고 했는데,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일반 그 치매 전문 병원의 진단과 이 지자체 보건소의 진단이 좀 편차가 있더라고요. 가보셨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 지자체 보건소에서 하는 건 보통 이제 이렇게 필기 시험처럼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가족들은 생활에서 문제를 느껴서 왔는데 그걸 해보면 그렇게 대부분 그러니까 가족들은 뭔가를 느꼈는데 이걸로는 그치. 안 나오는. 그래서 이제 그냥 일반 사설병원 가서 돈 많이 들여가지고 뭐 사진 찍고 뭐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긴 나와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런 문제들도 있고,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그런 책들도 나왔었거든요. 그런 뭐 또 유명한 의사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이거 가서 이렇게 금방 해보면 돈도 얼마 안 들고 그렇게 해서 뭐 확실하게 알 수 있고 이렇게 하지만 실전에 들어가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막상 또 그렇지도 않다. 않고 그 부분은 확실히 좀 저도 느낀 건데 이사를 하고 나서 확실히 더 눈에 띄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안 좋아져요. 예. 전에는 문제 없다고 느꼈던 부분이 이사를 하고 그치. 나니까 너무 크게 잘 기획을 못 하시고 막 그런 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환경을 바꾸지 말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그게 악화시킨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사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하여튼 근데 저는 치매는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 이제 새롭게 맞이한 거잖아요. 네. 이거는 고령화 사회가 오면서 그전에는 없던 것들이 갑자기 생겨나는 거거든. 물론 네. 예전에도 있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광범위한 문제가 될 줄은 몰랐던 거지. 이거는 고령화 사회가 가지고 오는 어떤 필연적인 건데 저는 계속 제가 치매 관련해서 책을 읽고 공부하는 이유가 네. 우리가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돼. 해야 돼. 참고로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이제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나가야 되니까 이 책에서 그러면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네, 딱 그 하면 7시간 정도 수면 시간 지키는 거 중요하고요. 네. 절대로 잠 줄여가면서 열심히 살지 말래요. 그렇게 네. 잠 줄여가면서 열심히 일한 두 분이 로널드 레이건과 마가릿 대처거든요. 그 두 분 다 노후에 이제 치매가 와서 고생했잖아요. 네. 잠 줄여가면서 일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매일 30분 유산소 운동 습관. 그러니까 가장 쉬운 거는 걷기. 그리고 의외로 또 이 책에서 제가 처음 본 건데 치매와 연관이 높은 것 중 하나가 치아 상태래요. 치아 상태가 잘 돼 있어야 된대요. 왜 그러냐면 치아가 있으면 저작근을 움직여서 이렇게 씹는 동작을 우리가 잘 하고요. 씹을 때 이 자극에 의해서 뇌에 혈류가 보내져서 신진대사가 활발해진다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음식을 잘 씹어서 먹는 습관도 중요하답니다. 그래. 이거 꼭 읽어봐야겠다, 이 책은. 치매벽 저는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알려주시는 책이에요. 이게 시대마다 상식이 달라지더라고요. 꼭 알아야 될 거. 맞아요. 근데 지금 시대의 상식은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 맞아.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는 왜 치매 걸리면 바로 이제 막 모시고 와서 도시에 시골에서 혼자 지내시면 위험하니까 자식들이 도시로 이 책에서는 절대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이사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책에서 보고 이제 그럼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를 책을 보고 한번 좀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늘 책에서 답을 찾는 사람으로 살아보아요. 예, 오늘 또 저도 일정 때문에 오늘은 평소보다 좀 짧게 인사드리고. 그래도 할 얘기는 다 했어, 둘 다. 그런가요? 그리고 가진 돈을 몽땅 쓰는 것이 치매 예방에도 좋겠네요. 아니, 저는 이 책 있잖아요. 이 책 제목도 조금 더 성의 있게, 뭐, 죽은 돈, 살아있는, 죽은 돈, 뭐, 산 돈,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 야, 근데 가진 돈은 몽땅 써라도 난 되게 도발적인 제목. 도발적이긴 나는 한데. 그 제목 보고 화끈해가지고 내가 읽었거든. 그래, 화끈하긴 하다. 이분도 보니까, 이 외에도 책이 좀 많은데, 관심 가는, 맞아요. 예, 이거 혁신적이라 그래야 되나? 뭐 그런 생각들을 볼 수 있어서 한번 대충이라도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 다른 책들도 훑어보고 그래요. 또 전해드릴 말씀 있으면 오케이. 공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저녁 맛있게 만나요. 드세요. 네.